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고 계세요.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는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부작으로 꾸며드립니다. 1부는 영화 이야기, 2부는 K-팝 노래 이야기 이렇게 편안한 순서들로 꽉꽉 눌러드리는데요. 오늘 1부는 집콕영화관 코로나와 영화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집콕영화관 함께해 주실 분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콕영화관의 주제가 좀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네,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영화들 정말 많은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과 한편으로는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작품, 크게 두 분류로 좀 나눠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집콕영화관의 주제는 코로나와 영화. 그 중에서도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어떤 바이러스와 관련된 맞아요. 영화들을 네. 골라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위로가 될 만한 영화들을 또 골라오셨어요. 병 주고 약 주고. 맞습니다. 병주고 약주고네요. 우선 이 코로나 시대를 연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 저는 그냥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감기. 네, 맞아요. 감기 떠오르고요. 네. 또 저 부산행. 이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그거 네네. 떠오르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기점이 나뉩니다. 뭐냐면 팬데믹이 오기 전과 오고 나 이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질감이. 왜냐하면 오히려 부산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네. 만들어진 작품이라 훨씬 과격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재밌게 봤어요라는 표현을 그때는 할 맞아요. 만했어요. 그냥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완전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좀비 자체도 물론 판타지지만 뭐 좀비가 나타날 리는 없지만 그게 일단 좀비라는 영화적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면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감염 결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염과 전염성이라는 건 머리 두고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공포 영화였어요. 그냥 뭐 재밌는 공포 왜냐면 영화. 뭐 그 전에 뭐 이런저런 뭐 사스도 있었고 뭐 플루도 있었고 하지만 되게 크게 이렇게 팬데믹까지 오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이요 그걸 놀이로 즐기려면 조금 마음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음, 주인공이 약간 음. 스포일러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거의 다 보셨을 테니까. 네. 주인공이 잘못되더라도 뭐 그렇게 상처 입지 않았고요. 영화니까. 영화니까. 얼마나 좀비들이 잘 뛰고 얼마나 좀비들이 과격한지 오히려 그걸 열심히 봤다는 야, 게 저 연기 되게 신기하다. 진짜 같아. 관절이 꺾이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와 그리고 기차의 속도성과 그리고 KTX라는 것이 주는 우리의 체험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들었다면 사실상 저희가 막 좌석도 뛰어앉아야 되고 마스크도 벗으면 안 되고 취식도 원래는 기차 타고 가면 취식도 해야 되는데 취식도 안 되고 실제 삶과 연상이 돼서 조금 불편하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즐겼던 영화라는 점에서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생각보다 이게 두 개로 확 갈립니다. 뭐냐면 오히려 이 전염성 질환이라는 것과 사회적인 모순의 문제를 엮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생겨나서 조금 리얼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도 안정적인 거리망은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적 거리를 둬요. 부산행은 현재처럼 그려졌지만 맞아요. 가령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릴 킹덤 아신저는 네.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는 먼 과거. 지금 이야기는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거리 두고 보세요. 이미 끝난 얘기이다. 그리고 어차피 판타지지만 거리로도 멀어요. 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인데 여기서도 그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는 먼 미래의 일. 이것도 좀비 영화죠. Army of the Dead.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군대라는 거니까 예. 말 그대로 좀비 군대 예. 얘기라서 이거는 그냥 200% 오락 영화입니다. 부산행은 그래도 중간에
가족애라던가 내지는 권상무라고 불렸던 굉장히 이기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갔지만 이 아미 오브 더 데드는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그 현금을 찾아오자라는 말 그대로 오락 영화로 그려져 있어서 좀비 얘기지만 이건 오락 영화. 그렇죠.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거네요. 완전히 두 영화는 하나는 현실적 얘기를 좀 다루는 킹덤 아신전 같은 경우는 과거로 미뤄버리고 네.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오락으로 완전 만들어버리고. 라스베가스야 여기. 아하. 좀비의 라스베가스야라고 서로 약속하고 보자는 의미에서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부산행 이후에 이 좀비물이 세상을 휩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뭐 블랙 서머라던가 아우, 대단했어요. 반도라던가 많은 작품들이 막 준비 중이었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많이 사라졌죠. 결국 부산행의 대성공. 네. 대성공 후에 좀비물이 쏟아질 줄 알았지만 진짜 그런 세상이 맞아요. 열리면서 네. 그 무서운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생각보다 많은 금기가 생기고 답답하다 보니까 특히 전염성 질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의 그런 제작 편수는 줄었습니다만 킹덤은 이미 브랜드가 돼버렸거든요. 자, 킹덤 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부산행의 대성공 후에 OTT로 나온 이 작품이 킹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팬데믹 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전. 네.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킹덤. 한 편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밤을 새서 다 봤을 정도로.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시즌2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시즌2가 1년을 기다려서 나오는데 진짜 눈 빠지게 기다렸어요. 시즌2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이 킹덤이 게다가 이때 한참 K-웨이브, 한류, 뭐 이렇게 K-팝이 인기를 끌면서 K-드라마가 이 인기에 거의 정점 가까이 갈 때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에서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가지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점령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만든 작품이 킹덤입니다. 사실. 작정하고 만든 거군요. 그죠. 그래서 킹덤이 우리나라 개봉보다 동남아시아 개봉이 훨씬 빨랐어요. 그래요. 우리는 나중에 보고 지금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마블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개봉합니다. 그렇습니까? 미국보다? 네, 네. 이번에 샹치 같은 것도 저희가 개봉하고 나서 5일 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좀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 뭐 그것도 상업적인 마음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킹덤이 정말 한류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맹주가 된 거죠. 동남아에서 실제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그래서 워낙에 이게 기억나시죠? 갓도 예, 예. 화제가 되고 난리가 예, 나서 갓, 여러분 머리에 쓰는 갓. 머리에 어쩜 저렇게 예쁘고 다양한 모자를 쓰고 있느냐라는 말도 들었지만 정말 한국의 어떤 문화와 함께 근데 또 떠나서 한국 안에서 봤을 때도 되게 잘 만든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좀비가 언제 되고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밤이 되면 뭐 안 움직이고 낮이 되면 움직이고라던가 활성화라는 표현을 쓴다면 네. 활성화가 언제 되느냐 이런 거 있을 때 뭐 빛이다 소리다 이런 예, 거 예. 익숙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1부 끝날 때 기억나시죠? 1부 끝날 때 네. 뭐였지? 온도였습니다. 온도.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네.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이 말만 해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는 네, 아셔도 맞습니다. 상관없다. 네, 보시는데. 온도다. 이 말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온도라는 말이. 네.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났고 잘 만들었어요. 주지훈 씨의 연기도 좋았고 맞아요. 배두나 씨 연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즐기는 작품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연장선상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킹덤 아신전이라는 이제 이 브랜드에서 파생된 하나의 세컨 브랜드. 이 네. 킹덤 아신전은 그 킹덤 시리즈하고는 별개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코로나19 한복판에 나왔어요. 맞아요. 저 솔직히 또 여기서는 고백할게요. 킹덤 아신전은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사실 보기가 약간 겁나는 것도 있고 답답한. 코로나 한복판에서 네, 네. 이 영화를 보려니까 조금 이렇게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이제 그게 완전히 그냥 오락으로 볼 때랑 어느 정도 현실이 연상이 될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킹덤 아신전 같은 경우는
전지현 씨가 주연을 맡아서 굉장히 예. 화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킹덤 시리즈와 달리 굉장히 좀 심플하게 끝나는 얘기이기도 하죠. 전지현 씨가 말하자면 킹덤이라는 세계관 이전으로 돌아가서 킹덤 시즌 1, 2의 이전, 비포 그렇죠.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비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걸 이제 뭐 영화적으로 말하면 프리퀄이라 보통 부르고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비포 킹덤인 겁니다. 킹덤 세계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전지현 씨가 주연을 맡아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으나 전지현 씨 아역을 맡은 배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너무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주변 국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재현이 돼요. 그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결국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오랑캐라 불렀던 소수민족과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얘기가 다뤄줌으로써 매우 현실적인 얘기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킹덤 시리즈 그리고 킹덤 아신전까지 이 코로나 시대가 연상되는 어떤 좀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드디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코로나 현실을 담은 한국 영화들이 제작이 좀 되고 개봉도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실 TV 보면 다 마스크 안 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우리 코로나의 거리두기 이런 게 반영되는 영화들이 제작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은 기록이 작품에 남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작품 속에 남는 게 우리가 뉴스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을 봐서 과거를 추억할 것 같지만 가장 과거를 강렬하게 환기하는 건 그 당시 영화와 드라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준비한 얘기도 이렇게 좀 답답할 때 네.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걸 준비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 영화 3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죠. 리차드 치즈와 앨리슨 크로우가 부릅니다.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주제곡이에요. 비바 라스베가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집콕 영화관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영화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영화 3편 소개를 해드렸고 코로나 시대에 위로가 될 만한 영화 3편도 골라오셨네요. 네. 제가 마션, 그래비티, 라이프 오브 파이 세 작품을 선택했는데요. 이 작품들의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거는 바로 표류기, 재난서사. 그러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실제로 표류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화. 네. 가령 마션은 화성에 가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갈 수 있겠지만 뭐 5천만 국민 가운데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내일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비티도 마블 망원경을 수리하던 소위 말하는 우주인, 우주에 나가 있는 나사 직원인데 나사 직원 되기도 어렵지만 나사에서 나가기도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펼쳐지는 일. 그렇죠. 그리고 네. 라이브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을 표류하는데 거의 200일 가까이 표류하다가 살아남는 친구의 이야기니까요. 이 역시도 매우 비현실적인. 그러네요. 그러나 왜 제가 위안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우리는 체험한 거 위주로 영화를 볼 것 같은데 표류기는 사실상 예전에 오디세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뭐 인류 기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거든요. 네. 제가 말했듯이 그럼 옛날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을까?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로 이 위로의 영화를 만들까요? 아마도 누구나 지금 혼자 있는 기분이 들 때 네. 표류하는 기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류라는 게 망망대해 혼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꼭 죽을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음식은 떨어져 가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마션이나 그래비티도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한 표류기 상황하고 다를 바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비티도 보면 혼자, 여성이 혼자 우주에 떠 있어서 원래는 그렇게 떠 있다가 서서히 산소 부족으로 죽거나 아니면 뭐 쇼크로 죽거나 이런 게 예상이 됐던 거고, 마션 역시도 거기서 일단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화성이란 공간에서 혼자 있었을 때,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그럼 뭐냐? 표류기 이후에 생존에 성공한 사사들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표류해서 헤매고 힘들다가 결국 세상과 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표류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 지혜를 엿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 지금 너무 고독하거든요. 특히 자꾸 모이지 말래요. 방역 때문에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서 더 고독함을 느끼는 우리. 마치 그 표류하는 그 주인공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네. 그들은 희망이 있어. 네. 성공해. 네. 해피엔딩이야. 네. 이걸 보면 위로를 받는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장소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 현실적이면 또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요. 가령 예. 뭐 터널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네. 진짜 집에 가다가 터널에 갇혀서 진짜 소방관들이 와서 구조해주고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또 출퇴근길이 연상이 되고 한다면 맞아요. 우주에 나갈 일은 없다 보니까 정말 남의 일처럼 보지만 보다 보면은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얘기도 하네?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버티네? 나보다 더 절박한 그렇죠. 상황인데 저 사람 버티네. 네. 그리고 뭐 나한테 안 일어날 일이지만 개연성 없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거리를 두고 보지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마션, 그래비티, 라이프 오브 파이 세 편을 골라오셨는데 조금씩이라도 줄거리를 좀 알려주시면 네. 예, 골라서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선 마션. 이 마션은 말 그대로 화성이라는 뜻입니다. 화성이고 마르스가 화성이고 마션은 화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리들리 스콧 감독이라고 정말 유명한 감독이죠. 글래디에이터 만든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네, 글래디에이터 만들었던 그 감독이고 맷 데이먼 우리한테는 본 아이덴티티 맞아요. 시리즈로 유명한 바로 예. 맷 데이먼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탐사대가 화성을 탐사하던 중에 모래폭풍을 만나서 대원들이 다 탈출을 하는데 한 사람만 정신없는 와중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어머. 네, 거기에 남아버려요. 자,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좀 살아있을까? 어떻게 살아? 그 화성 그 환경도 안 좋은데 게다가 식량도 없는데 못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 예. 연락도 끊긴 거죠. 그때 이 마크라는 인물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화성에 갈 정도의 나사 직원이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분뇨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분뇨들을 거름 삼고 몇 개 남아있는 감자를 바로 농작을 하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어요? 화성에서? 네, 화성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 우주선 안에서. 그래서 비록 다양한 먹을거리는 없지만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게 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설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니까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할 일이. 막연히 기다리면서 왜 연락이 안 올까? 누가 나 살아있는 거 알기는 할까라고 잡생각할 시간에 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고 답답하지만 할 수 없는 걸 생각하면 이 리스트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조금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좀 없어지는 게 있어요. 적당한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직업적인 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전에 박경리 작가도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직접 농사를 지으셨는데 원고를 쓰다가 이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직접 손으로 만지는 일을 하고 결과물도 나오고 실제 육체 노동이자 운동도 되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권하는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매일 저녁 때마다 화성에서도 일몰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해가 질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나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가냐고 누군가 저한테 물었는데 because just I can.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Because just I I can.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요. 이게 매우 큰 저한테는 위안이 됐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한테 해야 할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굉장한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우, 콩 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만만치 않고요. 리들리 스콧이 꽤 나이가 많아서 만든 노장이 돼서 만든 작품이기도 한데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작품들 보면 꽤나 비극적으로 끝나는 네.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리들리 스콧 감독 중에 영화 중에. 근데 이 작품은 약간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관적이에요. 야, 이거 봐야겠다. 마션. 네. 저는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이게 비극적으로 끝날까봐 겁나서 못 보는 경우도 네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걸 꽤 생각 아, 저는 많습니다. 영화 네. 보면서 불편한 걸 저는 네.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마션 찍어 놓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영화 그래비티. 그래비티도 비슷하죠. 역시 이제 여긴 좀 출발이 달라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라는 이 인물은 뭐 내추럴본 타고난 낙관주의자라면 네. 그녀는 타고난 비관주의자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주연했죠. 맞아요. 예. 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낙관적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낯갈적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구에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느니 뭐 우주에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신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우주에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떨어져 있네요. 중력이 없다 보니까 예. 떠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주에 나갔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아, 나 그냥 사람이 싫어. 사람 네. 없는 곳으로 갈래 하고 네. 우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밌는 점은 그렇게 사람이 싫었던 주인공이 막상 우주 미아가 되자 억지로 노력해서 지구로 돌아오려는 얘기인 거죠. 아. 사람이 아유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아유 뭐 죽지 못해 산다라던가 아유 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잠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예. 하는데 결국은 정말로 절체불명의 순간이 돼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열심히 돌아오려고 하는 그녀를 보면서 아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결국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다 놔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녀가 무중력 상태에서 떠돌다가 딱 지구에 도착해서 땅에 딱 발을 딛는 순간 네.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아. 지구에 도착해서 휘청하거든요. 네. 그거죠. 우리가 사는 게 지구니까 휘청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휘청거리는 거다라는 그렇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 아 지금 휘청거리고 불편하고 어떤 점에선 누구도 너무 믿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삶이다라고 긍정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라이프는 이런 거구나. 우리의 네. 삶이란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영화, 그래비티 두 번째 추천작이었고요. 마지막 라이프 오브 파이도 뭐 짧게 좀 설명을. 네. 일단 감독이 누구예요? 이한 감독이라고 혹시 새끼 아세요? 아, 새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정혜인 씨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같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나 브로크백 마운틴처럼 문학 원작 작품을 워낙 잘 만드는 감독이고요. 라이프 오브 파이도 캐나다 출신의 얀마텔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네. 이 작품도 200일간 어떻게 말이 되나 한 14살 소년이 네. 거의 200일 가까이 표류를 하다가 살아남았어요. 그 태평양에서. 기적적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일단 멍하게 보신다면 우리가 표류하면 제일 먼저 뭘 찾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여줘요. 신을 찾겠지 뭐. 나는 네. 각종 다양한 신을 다 찾습니다. 네. 아, 이 종교가 없었나 보네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모든 종교를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또. 아, 그래요? 콜렉터처럼.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신은 소외를 통해서 만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 그 표현도 무척 멋있었습니다. 소외. 소개. 소개? 네, 누군가가 어떤 세상을 소개해 주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계, 크리스찬의 세계, 불교의 세계. 예. 그러면서 종교를 막 좋아하면서 난 네. 소개받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 이 친구가 근데 그 힘이 되는 거예요. 표류하는데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원망도 하고 하는데 네. 저희는 몇 가지 신 모르지만 예. 이 친구가 또 힌두교도 좋아하다 보니 힌두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헤아리다 보니까 200일 가까이 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왜 믿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서 좀 설명이 되는 듯해요. 그것까지. 결국은 표류를 하는 듯한 이 세상에서 음. 신이라는 게 절대적인 복종의 대상 혹은
내 삶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게 하는 게 신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일단은 배경이 이거는 지금 태평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떠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영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지금 언뜻 우리 강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마냥 슬픈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전혀. 처음에 조난하는 과정에는 슬픔과 그리고 약간의 잔인함도 있지만 그 과정을 버티는 걸 잘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다 위에서 버티는 거나 네. 거기서 하루 먹을 거리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낚시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저도 여기 지금 하루 먹을 거리 벌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먹을 거리 벌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 뿐이지 그런 것도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그걸 하루하루 불평하고 힘들게 하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견디며 잘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큰 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재밌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까지 우리에게 힐링이 될 만한 영화 3편도 오늘 골라주셨어요. 추석 특집 집콕영화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했는데 내일 마지막 시간 남았거든요. 내일은 또 뭘 가지고 오실지 예고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연휴 지금 곁에 있는 분들 가족이죠. 가족이 근데 연휴에는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좋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 가족의 두 얼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고 가족의 두 얼굴이랍니다. 내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영화 이야기 집콕 영화관으로 함께했고요. 2부는 어제처럼 K-팝 연대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K-팝 연대기에서는 X세대로 대표되는 그 90년대 K-팝 이야기 너무 재밌을 거예요. 함께 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시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추석 사흘 동안은요, 우리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정치판 좀 잊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안한 순서들을 마련했는데요. 1부는 집콕 영화관으로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와 함께 자알간 함께하고 있고요. 2부는 K-팝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K-팝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훑고 있습니다. 어제는 K-팝의 서막을 알리는 80년대 또 90년대 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요. 그 풍요롭던 90년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X세대, 나는 X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광고 드시고요. 잠시 후에 문화평론가,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와 함께 오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부 K-팝 연대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같이 하는 방송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같이 춤도 추고 우리 엉거주 춤도 추고 다 네. 토끼 춤도 랩도 추고 하고요. 랩도 호흡 맞춰보고. 그러니까요. 들으시면서 어제 엉거주 춤, 토끼 춤 추셨던 청취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80년대 소방차 이때부터 시작된 K-팝이 이제 오늘은 90년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0년대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80, 90 이렇게 딱 10년 단위로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이상하게 90년대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새로운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체에 큰 변화가 불어닥쳤는데 그거를 또 상징하는 것으로서 뭐니 해도 이 가요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X세대 인기가요라는 테마로. X세대 인기가요? 네. 당시 뭐니 해도 X세대 아니었습니까? 제가 X거든요. 저도 X인데. 그때요. 유명한 광고 카피가 나는 X다. 이 기억나세요? 트윈 X 아닙니까? 그거 혹시? 그런 거요. 화장품 선전. 지금은 이제 없어진 화장품이니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럼요. 상호를.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 전에는 사실 신세대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요새 신세대들이 말이야 이런 식의 말이 많았는데 그 광고를 전후로 해서 이게 미국으로 영어의 Gen X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입이 돼서 X세대라는 말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할 수 없어. 우리는 X야. 맞아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런 것들. 예측 불가한, 그렇죠. 통제 불가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X세대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떤 젊은이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90년대 티네이저들, 네. 90년대 10대, 20대들은 뭔가 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기성세대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요새는 이제 MZ세대라는 말도 있지만 네. 사실 그때가 더했어요. 이 X세대가 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X세대의 탄생은 솔직히 지금 MZ세대의 탄생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엄청 강력했죠. 그 X세대 탄생의 상징과도 같은 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가요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가수로서 전후를 나눌 만한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단연 우리가 서태지 이전 시대냐, 네. 서태지 이후 시대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였었고,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들이 하는 그냥 모든 것들. 네.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상표를 띄지 않은 옷, 모자 썼는데 상표가 태그가, 덜렁덜렁해요. 태그가 붙어 있는 옷, 네. 그런 것도. 그다음에 뭐 그 스노우보드 패션, 큰 장갑을 끼고 나오고 곡을 쓰고, 곡을 쓰고, 예, 뭐 털모자 이런, 쓰고, 예,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화제가 될 만큼. 그리고 청바지도 끌고 다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맨날 바닥 청소를 다 하고 다니니? 일부러 자기 허리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 예, 그런 사이즈의 옷을 사 입고 그럼 다 따라해요. 다 따라했어요. 서태지가 뭘 하고 나오면 그 다음날 아이들이 다 따라해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의 K-팝과 또 닮아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지배했었고, 심지어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내놓는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네. 실제로 화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가령 교실이 대화 같은 곡들 그랬죠. 컴백홈 같은 곡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글로벌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BTS의 영향력과도 유사한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듣고 오죠. 듣고 서태지 얘기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서태지 탄생의 시작을 알렸던 곡. 난 알아요.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X세대 상징과도 같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나나로를 듣고 왔는데, 저는 이들의 데뷔 무대를 봤어요. 생방송으로. 그 M본부에서 했었던 예. 특종 뭐 어쩌고 했던 특종 TV연예. TV연예. 네. 예. 뭐 없어진 프로니까 아, 얘기해도 그렇네요. 되잖아요. 예. 그 봤는데 그 당시에 전영록, 하광운, 박주연 이런 네로라 하는 음악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었는데, 맞아요.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게 뭐지? 음, 얘들 뭐 한 거야? 맞아요. 이런 느낌.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었는데 79점을 줬습니다. 7.9점. 그 당시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가수들 중에 최저점. 최애 저점이었죠. 근데 놀라운 게 말이죠. 그때 주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학교를 월요일 날 갔는데 제가 고1 때였거든요.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다 그 얘기를 하죠. 다 서태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이미 어떤 세대 교체, 네. X세대의 등장이라는 것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 뭐 다 훌륭한 음악 전문가들입니다만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네. 혹은 이거를 우리가 음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셨겠죠. 하지만 신세대들, X세대들은 그런 저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이건 우리의 음악이야 라고 받아들인 거죠. 정말 센세이셔널하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딱 맞는. 이 세대의 X세대는 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문화 향유가 가능했었고, 소위 말해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했었고, 또 문화 생활을 서포트해주는 부모가 있었던 젊은 세대입니다. 예.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 윗세대만큼의 정치적인 의식이라든지 뭔가 절박함 같은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요 의식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새로운 세대거든요. 예. 그런데 하필 제목도 절묘하게 난 알아요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제목 자체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독특한 제목이에요. 난 알아요라는 제목이. 그리고 이전 세대의 이제 노래들이 담고 있었던 의식은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였다면, 서태지가 2집, 3집에서 보여준 컴백홈이라든지 시대유감 이런 데서 보여준 그 의식은 좀 또 달라요. 사회 그렇죠. 비판적이고 젊은이들의 반항, 좀 결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싸워야 되는 대상이 예. 뭐 군부라든지 예. 독재라든지 어떤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젊은이들의 불만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네요. 나와요. 그게 교육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다못해 그 당시에 우리 교통,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015B 같은 그룹은 4210301 와, 제목을 기억하시네요. 이게 지금 환경부 전화번호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번호가 바뀌었죠, 사실은. 너무 다들 그 전화를 해갖고. 진짜요? 그럼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전화번호를 다 눌러대는 바람에 환경부가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녹색 인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X세대들의 다양한 불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그들의 어떤 개인주의와 또 그 동시에 존재했었던 사회 비판, 세태 비판 같은 것들이 한데 모여서 아마 그래서였는지 가요가 다양한 표현과 사운드로 확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30-40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그룹을 더 떠올리자면 전 듀스.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로 불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 듀스의 이현도 씨는 지금 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 서태지는 늘 1인자, 듀스는 늘 2인자라는 그런 프레임과 편견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은 음악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둘은 다른 그룹이에요, 사실은. 둘 다 랩을 하고 댄스 음악을 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은 어쨌든 서태지 씨가 락그룹 출신이기도 했고 그런 락 음악에 기반한 좀 다양한 어떤 혼종적인 음악을 했던 그룹이고 듀스는 말 그대로 진짜 흑인 음악에 특화됐었던 진짜 힙합 그룹의 원조 같은 그룹이었죠. 그래요. 듀스 음악을 한번 듣고 그러면 듀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뭐 골라오셨어요? 여름이 좀 지나서 그렇긴 한데 여름 안에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듀스 노래 중에 제일 대중적인 게 여름 안에서잖아요. 하지만 또 명곡이기도 합니다. 듀스의 어떤 흑인 음악적인 특성이 들어간 곡이라면 뭘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여름 안에서도 사실은 여름 안에서라는 가사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저는 흑인 음악적인 사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추천하자면 굴레를 벗어나도 있겠죠. 자, 여름 안에서를 듣고서 지금 어떤 부분이 그런 흑인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듣고 오죠. 명곡입니다, 좋다. 명곡. 진짜 이 파도 소리 나오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근데 가뜩이나 이 팬데믹 국면에서 더 답답한 느낌이 또 들긴 하네요. 이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맞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지금 듣고 오셨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바다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은 다들 그 복도를 걸레질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맞아요. 같이 막 걸레질을 하면은 방송반에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여름 안에서가 나왔어요. 그럼 여름 안에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걸레질을 하다가 다 일어나서 같이 그 여름 안에서 춤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늘 향해서 팔 벌리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그룹 듀스. 제가 듀스 곡 중에 가장 편안하고 대중적인 곡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흑인 음악을 상징한다 하셨는데 어떤 게 그래요? 이 음악 자체가 비트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우리가 멜로디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낭만적이어서 그렇지 이 비트 자체가 당시에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의 하나의 전범 같은 곡이에요. 그래요. 예, 전형적인 뉴잭 스윙 사운드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당시에 뉴잭 스윙이나 힙합을 들으셨던 분들은 딱 비트만 들어도 당시 뭐 가장 핫했던 그런 비트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현도 씨 본인도 가장 만족스러운 곡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현도 씨는 어디 미국에서 뭐 버클리 음대 이런 데서 배우고 온 분이에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독학인데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현도 씨가 원래 춤꾼이죠. 문나이트 출신이고 이분도 문나이트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 김성재 씨와 함께 현진영과 와와의 와와였습니다. 이 와와의 2기였는데 완전 춤꾼 출신이네요. 완전 춤꾼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불만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런 비트에 이런 춤을 추고 싶은데 기성 작곡가나 가수들이 그런 곡을 만들지 않아. 그러면 why not?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면서 본인이 직접 뭐 악기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해서 만들어낸 그룹이 듀스입니다. 듀스 곡들은 거의 다 이현도 작사 작곡인데. 맞습니다. 그럼 그게 다 독학으로 배웠죠? 전부 독학이죠. 나중엔 피아노까지 독학을 하셨고.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 재능이 있으셨겠죠. 그 재능이 처음에는 이제 춤으로 발현이 됐다가 그 뒤에는 이제 프로듀서로서까지 확장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대단합니다. 너무 진지하고요, 사실. 만나봐도 굉장히 진지하시고 음악에 항상 열정적이시고. 음악의 진심이죠. 맞아요. 진심입니다. 자, 듀스까지 왔는데요. 또 X세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015B. 맞습니다. X세대 그 자체예요, 사실은. 015B라는 그룹이. 015B라는 이 팀 자체, 이 팀명 자체도 너무 쇼킹해서 당시에 아마 그 라디오 프로듀서나 방송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아니 무슨 팀 이름이 이래 이거 50비리 아니야? 뭐
그랬던 에피소드도 그런 게 그랬다 있었어요. 그래요. 이 015B란 말 자체가 이게 뭔가 뜻을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비리로 기억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가 이제 청문회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아니, 015B 뜻은 뭐예요? 뭐래요? 이게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네. 뭐 하늘에 한 마리의 뭐 까마귀가 날아간다. 015B 한자로서 그렇게 뜻도 있고, 사실은 이들이 원래 무한교도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무, 공, 한, 일. 올빗이라는 그 궤도라는 뜻을 오비로 했다. 뭐 이런 하나의 또 썰도 있습니다. 정석원, 장호일. 맞습니다. 형제 그룹입니다. 형제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예, 안 닮았어서. 장호일 씨는 뭔가 꽃미남 이미지였고 정성원 씨는 뭔가 굉장히 컴퓨터 잘하고 공부 잘하게 생긴 그렇죠. 그런 이미지였는데 정기원, 정석원 형제 그룹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세대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령 노래를 두 분 다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수는 항상 객원 가수를 썼었고 그 훈련소 가는 길에 이장우 이장우 씨라든지 아라비안 나이트 김태우 알려지지 않은 아라비안 나이트 정확한 제목 알려지지 김태우 씨 그리고 윤종신 씨가 가장 또 유명하시죠. 윤종신 씨도 공유롭이구나.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가수들이 거쳐갔었고 예. 나중에는 뭐 이승환 씨 같은 분도 015B 객원 가수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수가 중심이 되는 그룹이 아니라 이 프로듀서가 중심이 되고 가수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런 프로듀싱 그룹이라는 것에 또 효시기도 합니다. 뒤에 토이 뭐 이런 그룹들도 그러네요. 전람회 이런 그룹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또 발판을 마련한 그룹이기도 하죠. 또 하나 신선했던 게 가사예요. 가사. 015B 노래의 가사는 상당히 직설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80년대 이때만 해도 가사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써야 되거든요. 은유적이어야 되고 은유적이어야 뭔가 되고. 시적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 사람들의 노래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막 담아. 그렇죠. 예. 네, 그랬던 그런 직설화법 자체가 하나의 가사의 신기원을 또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노랫말이 그 시대를 담은 어떤 다양한 세태 비판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 일상에서의 저는 짜증, 이걸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도 네. 진짜 내가 마시는 물을 이 더럽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 아니냐. 또 그리고 이 돈을 밝히고 다들 사랑보다는 조건을 수필가 자동차가 그런 노래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떤 중시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또 아주 사소하게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노래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사실 신세대라고 하는 정확히는 신인류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도입을 했던 그룹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신인류. 아예 없던 말이었죠. 신인류라는 말이. X세대 신인류. 네. 우린 달라. 그렇죠. 이런 느낌. 네. 015B. 그래요. 하나 듣고 올까요, 노래를? 이게 라디오 PD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곡입니다. 전주만 1분이 넘는. 그래서 노래방에서 눌러도 이거 혼납니다. 언제 아주 시작하냐. 오래된 연인들. 네, 그렇습니다. 듣고 오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B입니다. Stop the beat 하면서 끝나요. 스탑 더 빛 하면서 네. 바로 그 다음 곡인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발라드 곡이. 네, 그 어떤 텀 없이.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라디오 PD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갖고. 지금도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끊을 때도 어색하게 끊어져요. 아마 그 전에서 끊었거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이 지금 흘러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대요? 왜 한 곡하고 한 곡 사이에 아무 그 쉼을 안 뒀대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는 생각이었다는데요. 그거 자체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죠. 왜 노래는 항상 텀이 있어야 돼? 왜 1, 2초 쉬었다 나와야 돼? 그리고 왜 댄스곡 다음에 발라드가 바로 이어지면 사람들이 좀 놀라지 않을까? 하하. 그러니까 왜 안 돼 마인드죠. 그 X세대 마인드예요, 사실은. 왜 안 돼? 왜 네. 우리를 규정하려 해? 그렇죠. 예. 시작 부분을 한 1분여로 그 어디 잠깐 다녀와도 아직 전주가 하고 있어요, 노래가. 맞아요. 너무 세련됐어요, 이 노래. 그러니까. 예, 이게 당시에 저는 네. 그 중학생이어서 몰랐는데 네. 우리 삼촌 고모들 말 들어보니까 당대 나이트클럽의 최고 인기곡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학생이셨죠? 저도 그때 한 중학생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15B 때는. 요때가, 그러니까 X세대, 지금 Why not? 왜 안 돼? 나 규정하지 마. 요걸로 상징되는 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뉴스의 일반인 인터뷰 중에, 왜 그렇게 치마를 짧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빵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왜 그렇게 다니세요? 하니까 그 여대생이, 90년대 여대생이, 그냥요.
좋거든요. 뭐 이런 거 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정말 그냥 상징적으로. 좋으니까요. 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X세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세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일오비가 그런 모습들을 뭐 서태지도 그랬지만 음악으로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K-팝 연대기, K-팝의 흐름을 쭉 읽고 있는데요.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공일오비, 듀스, 서태지 이런 줄기가 한 줄기 있었다면 저는 또 커다란 한 줄기가 R&B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흑인 음악이 뭔가 대세고 새로운 힙합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흑인 음악에 대한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R&B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R&B를 흑인들의 음악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흑인들처럼 부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잘 안 됐을 때였어요. 우리 스스로 저거는 흑인들만 할 수 있어. 이랬던 마인드가 있었던 때인데 바로 그 틈을 치고 들어왔던 게 교포 출신 가수들입니다. 제작자들이 이제 한국에서만 신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글로벌 오디션입니다. 그러네. K-팝의 글로벌 오디션이 그때부터 시작됐네요. 그렇죠. 이게 또 새로운 X세대 인기가요와 흐름이 맞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마치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해낸 또 새로 등장하는 흑인 음악 R&B의 흐름을 제대로 구현해낸 그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예요? 팀일까요? 저는 알 것 같네요. 솔리드. 맞습니다. 솔리드. 제가 또 솔리드 얘기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대학가요제라고 하면 대학가요제 초대 가수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이 초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가요제를 했어요. 그 해에. 그때 솔리드가 왔어요. 초대 가수로.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가운데가 이준 씨였잖아요. 당구 큐대. 당구 큐대를 이렇게 돌리면서. 8볼이라서 8번이 꼽혀져 있어요. 학생들이 다 소리 지르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그 당구 대도 없고 8볼도 없어갖고 우산으로 했었던 게 학교에서. 그래서 당시에 하여튼 누구나 모이면은 솔리드 흉내를 내고 심지어는 그 솔리드의 어눌한 한국 발음까지 김조한 씨의 발음까지 그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곡이 워낙에 유명했죠. 거기 보면은 묻어야겠지인데 묻어야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따라하는 하여튼 그 교포스러움 자체가 하나의 쿨함. 재밌고 멋있는 그런 문화가 됐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노래를 잘했죠. 김조한 씨 지금도 최고의 가수입니다만. 정재윤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고 김조한 씨 노래 보컬, 잘하고 이준 씨가 DJ하고 랩을 잘했었죠. 담당했었던. 아주 또 역할 분담도 확실해요. 그러네요. 그게 또 최근에 K-팝 그룹도 그런 또 역할 분담이 또 확실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또 K-팝스러운 면모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교포 출신이라는 것도 최근 K-팝의 흐름과도 되게 또 일치하고 또 곡마다 또 이 영어 곡을 또 굉장히 또 영어가 워낙에 유창하다 보니까 영어로 또 랩을 또 멋지게 또 이준 씨가 잘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향후 등장할 교포 출신 힙합 가수들 우리 지금 쇼미더머니로 상징되는 그런 흐름의 또 선두주자이기도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K-팝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처럼 역할 분담이 딱 되는 것도 그렇고 영어를 통해서 어디다 내놔도 의사소통 가능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네요. 아마도 K-팝 시대가 좀 빨리 왔다라면 가장 또 성공했을 그룹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솔리드의 곡 하나 듣고 올까요? 아까 그 묻어야겠지의 문제의 곡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큐대 좀 돌리면서 우산 좀 돌리면서 들어보세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이제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솔리드까지 왔는데 어디를 짚어봐야 돼요? 이 당시는 역사로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장르들이 락, 힙합, R&B, 소울, 발라드 모든 장르들이 등장해서 저마다 그 신세대적인 기치를 내세우면서 각계 약진하던 시기였고요. 그중에 뭐니 해도 서태지가 일으킨 댄스 음악, 랩 음악의 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또 반영한 솔리드가 해외파라면 이분들은 또 국내파, 토종파, 누구?
DJ DOC입니다. DJ DOC. DJ 덕이었는데. 덕이라고 처음에 많이 불렀는데 이름을 왜 바꾼 거예요? 아니요. 원래 DJ DOC였다고 했는데 그걸 처음에 누가 이제 덕으로 읽으면서 뭐 본인들도 덕이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때 9세대는 덕이라고 읽고 신세대는 DOC라고 읽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예. 공식적으로는 DOC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하늘 씨가 주로 작사 작곡을 담당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보컬이 김창렬 씨, 노래하는 창렬이. 맞아요. 이분들은 케이팝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걸 담당했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은 네. 그 한국 대중음악의 또 하나의 뿌리가 뭐냐면 이 클럽씬입니다. 클럽씬.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남에 뭐 성인용 혹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이런 나이트 클럽들이 막 정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로 디제잉을 하던 분들이 스타가 돼요. 그러면 저 문라이트 출신들의 춤꾼들이 있다면 이쪽은 DJ를 하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음악을 틀고 그 춤추러 온 사람들의 취향을 아주 예민하게 파악을 해서 최신의 트렌디한 음악만을 틀던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이제 가수로 데뷔하면서 이제 가요로 옮겨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DJ를 했었던 이하늘 씨, 김창렬 씨, 정재용 씨가 이제 그룹이 돼서 데뷔했던 그룹이 바로 DJ DOC입니다. 세 사람이 다 DJ 출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하늘 씨는 어쩜 그렇게 또 작사 작곡을 잘해요? 그렇죠. 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시고 또 랩을 또 재밌게 잘하시고 맞아요. 그 당시에 또 이런 세태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런 또 구수한 토종 된장 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또 한글 가사 속에 잘 녹여내서 뭐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국민가요스러운 곡들을 또 많이 내놓기도 했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곡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보죠. 관광버스 춤 좀 추셨습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내밀면서 DJ DOC의 DOC와 춤을 듣고 왔는데 이거 그때요. 선거에도 쓰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맞아요. 캠페인송으로 한국의 어떤 캠페인송에서 또 역사적인 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하필 또 DJ 이름이 또 같았고 저는 이 곡을 들으면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석적인 젓가락질 그걸 제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못한다고 밥을 못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X세대에 왜 꼭 그래야 되지? 왜 꼭 젓가락질을 잘해야 돼? 네. 왜 반바지 입으면 안 돼? 그렇죠? 학교 가는데 시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맞아요. 가사가 와 닿았었어요. 저는 약간 펑크 그룹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펑크. 어떤 전복적인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음악이 사실은 펑크 음악 아닙니까? 근데 그런 펑크락적인 요소를 댄스 음악에 반영을 했던 아마 그 시대의 펑크 그룹 같은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좀 악동 같은 이미지. 맞아요. 악동 같은 이미지. 실제로 좀 사건 사고도 있었죠. 크고 작은 것들 좀 치고 또 반성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네요. DOC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틀을 깨는 그룹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DOC, DJ DOC까지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K-팝 연대기, K-팝의 흐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DJ DOC까지가 90년대 중후반의 어떤 그 댄스가요? 서태지부터 온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면 저는 지금부터 소개할 이 그룹부터 확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H.O.T. 그렇죠. 딱 듣기만 해도 벌써 그전 시대와는 좀 다른 이미지. 달라요. 아마도 그런 다른 이미지라는 거의 기저에는 아이돌이라는 말이 이제 슬슬 싹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H.O.T부터 아이돌 같아요. 네, 보통 이제 H.O.T를 기점으로 아이돌 세대 구분을 하죠. 그렇죠. H.O.T 그다음에 라이벌 그룹이었던 잭스키스. 핑클, S.E.S. 네, 그렇게를 이제 1세대로 많이 구분을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뭐 BTS나 다른 그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나 이런 그룹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DJ DOC라고 하면은, 듀스라고 하면은, 원래 그 바닥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한 몇 개월 연습시켜서 음반 내서 내보내는 거라면, 이 H.O.T 때부터는 연습생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기획사가 만들어내는 가수, 키워내는 가수 느낌. 이때부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댄스 음악을 하고 춤을 출 뿐이지, 실제로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H.O.T부터는
만들어진 음악, 기획된 음악, 준비된 음악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때는 네. 좀 더 주먹구구식이었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그 멤버 하나하나가 부여된 캐릭터와 인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떤 우리가 소설의 캐릭터, 만화의 캐릭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정교한 이미지 자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각 사람을 대표하는 색깔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 각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성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K-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돌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송골매 같은 밴드 그룹이 아닌데 사람이 5명이나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이때부터 아니에요? 맞습니다. 5명이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그 전까지는 3명, 그렇죠. 많으면 4명. 그렇죠. 그 이상으로 가면 너무 이건 안 된다. 무대에 설 수 없다. 막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은 다다익선의 마인드로 많을수록 좋다. 나중에 이제 12명 뭐 이런 그룹도 나오고 12, 13까지도 나오죠.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13이 있으면은 어딘가 한 명쯤은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팬이 넓어진다. 그 외국 외신 언론들은 이거 어떻게 보도했냐면 우리가 이게 사탕이 들어가 있는 큰 어떤 상자가 있는데 예. 거기 여러 가지 뭐 12가지만 사탕이 들어있다. 그러면 뽑는 대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 담겨 있는 게 이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K-팝 그룹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산업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산업이에요. 산업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 그로부터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금과 같은 형태의 K-팝의 태동을 보여준 그룹 H.O.T. 자, 오늘 K-팝 연대기 그 2번째 시간 X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X세대 인기가요를 훑으면서 마지막 H.O.T까지 왔는데 2번째 시간 함께 하신 소감? 고정 코너로 좀 빨리. 아, 고정 코너를 원하신다. 네. 내일까지 한번 하고 보죠. 알겠습니다. 보죠. 자, 오늘 김영대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K-팝 연대기 마지막 시간은 그럼 2000년대로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로벌 K-팝의 시대를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네요. 광고 듣고 H.O.T 노래 들으면서 김영대 평론가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